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41강 초민복합체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드라마 밈, 한류 밈의 확장성, 유교는 우리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35강부터 지난주 제40강까지 한국 드라마 밈, 한류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을 분류해 왔습니다. 35, 36강은 인유전자형, 37강은 예유전자형, 지유전자형, 38, 39강은 인표현형, 40강은 지표현형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한국 드라마 밈, 한류 밈은 5개의 인유전자형, 즉 가족 간의 화목, 순수, 순애보, 선량함, 아름다움, 그리고 2개의 예유전자형, 노인공경, 도덕, 1개의 지유전자형, 교육, 밈 등 총 8개의 밈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드밈, 한류밈은 9개의 인표현형, 즉 평민화, 편안함, 미남 미녀 배우, 진실, 자연스러운 연기, 패션, 유행선도, 아름다운 화면 등 총 11개의 민표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분류는 아시아인들의 뇌 속의 복제에 저장돼 있는 각각의 한드밈, 한류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인의예지 사성, 사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8개의 밈 유전자형과 11개의 밈 표현형으로 이루어진 한드밈, 한류밈. 그런데 밈 표현형을 밈 유전자형의 또 다른 이형이라고 할 때 한드밈, 한류밈은 총 19개의 민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19개의 민 유전자형을 다시 세부적으로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를 해보면 인유전자형 14개 73.7%, 예유전자형 2개 10.5%, 지유전자형 3개 15.8%의 비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첫째, 한드, 한류는 인유전자형 중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73.7%라는 절대적 편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드밈, 한류밈의 편향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 예, 지로의 한드밈, 한류밈의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드, 한류는 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의 유전자형으로의 소재 확장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소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유율의 높고 낮음은 한드밈, 한류밈의 확장 가능성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73.7%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인유전자형은 26.3%의 낮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점유율 10.5%의 예유전자형은 89.5%의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 15.8%의 지유전자형 또한 84.2%의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0%의 의유전자형은 완전 100%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드밈, 한류밈의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 및 분석에 근거할 때 한드와 한류의 밈 확장성은 아직도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한류가 인유전자형 73.7%로 일궈낸 이 시대의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갖게 되는 의구심. 지금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데 유교적 가치가 뭐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TV 광고 카피 하나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유교는 우리 문화입니다. 유교가 우리 문화인 이유는 유교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노나라의 공자가 유교를 들고 세상에 나온 것은 기원전 6세기 주나라 춘추 시대입니다. 이후 12세기 남송의 학자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해 유교의 주류 학파가 됩니다. 이를 13세기 고려 충렬왕 때 문신 회헌 안양이 원나라에서 도입해 장학기금인 섬학전을 설치해 보급했고, 이것이 16세기 조선의 퇴계 이황 율곡 이에 이르러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주자 성리학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20세기 1921년 창당된 공산당이 유교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천 년 이어져 온 중국의 유교 전통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결국 지금의 유교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정립한 주자 성리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서 세계에는 유교하면 성리학, 성리학하면 한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교가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니까요. 이것이 유교가 우리 문화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납득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죠. 여러분, 가톨릭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시는지요? 이태리 로마지요? 사람들은 로마가 가톨릭의 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 발원지는 중동의 이스라엘인데 말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발원지인 이스라엘보다 이태리 로마를 더 가톨릭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사람들은 유교하면 한국을 떠올립니다. 로마처럼 한국이 유교의 본산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발원지는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 주나라인데 말입니다. 한국을 유교의 본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유교가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람들은 발원지인 중국보다 한국을 더 유교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조차 유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으니까요. 해서 유교를 우리가 정립한 우리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리학을 잊게 한 선조들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문화라 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류, 한류이즘, 한류토피아는 역사전쟁에서의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교가 우리 문화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밝음을 숭배한 박족의 후예입니다. 박족은 성장하면서 한족, 예족, 맥족으로 분화합니다. 한족은 한반도 북위 40도 이남지역, 예족은 북위 40도 이북 요동지역, 맥족은 중국 요하강 서쪽 요서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분화된 박족 3부족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기원전 2333년 다시 결합을 해 고조선을 탄생시킵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전설, 하나라보다도 건국이 263년 앞선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한족의 한강문화, 대동강문화, 예족의 신랑문화,
백족의 홍산 문화 등을 결합해서 새로운 고조선 문명을 탄생시킵니다. 이것이 4300여 년이 지난 21세기 오늘 한류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 동이족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황해연안, 동북부, 한국, 일본 등에 분포한 종족을 일컫던 명칭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예족, 맥족, 예맥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한족을 포함해서 말갈족의 전신 명칭으로 여진족 계열인 음루, 그리고 외족 등이 이에 속합니다. 동이족은 중국을 형성한 중요한 민족적 요소입니다. 고대 중국 은나라를 건국하고 그 뒤를 이은 주나라 건국에도 기여합니다. 또 춘추시대 공자라는 걸출한 사상가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또 549년 동안 이어진 춘추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황도 동이족입니다. 이처럼 동이족은 중국의 주류 역사를 써내려간 주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이족이 거주했던 지역적 분포 왼쪽 그림과 고조선의 영토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그림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동이족을 대표하는 부족이 우리 민족이다 라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산동반도는 지리적으로 같은 동이족인 음루나 외족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산동반도에 주목하는가? 공자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공자는 산동성에 있는 노나라 도읍인 곡부 출신입니다. 이곳은 고조선의 영토와 겹치는 지역이죠. 고조선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조선의 영토라는 뜻입니다. 또 앞서 제30강 공자의 출현 시대적 필연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공자는 스스로를 은나라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이 말을 임종 직전 제자 자공에게 말합니다. 유언처럼 말이죠.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동이족인 것은 분명하고 지역적으로도 고조선 지역, 노나라 출신의 동이족이니까 공자가 우리와 같은 박족의 후예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유교가 우리 문화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종합해 보건대 우리 조상인 동이족은 중국의 주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중국 고대사는 한국사에 편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큰 비약인가요? 또 공자는 우리 조상인 동이족입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우리 민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발원지 또한 중국이 아닌 노나라, 고조선 영토니까요. 이것도 너무 큰 비약인가요? 역사는 힘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가 뿌리채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조선사, 고구려사를 지우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도를 벗어난 역사의 복원, 한국사 찾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입니다.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의 건설이 한국사 복원의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교적 가치에 천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교는 우리 문화입니다. 유교는 드라마밈, 한류밈 확장의 본질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질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서구의 벽 넘기의 본질입니다. 한류가 서구의 벽을 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유교는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의 본질입니다.
한류이즘을 완성하고 한류토피아를 이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의 마지막 주제인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에서 6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초민복합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라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42강부터 46강까지 5주간에 걸쳐서는 뉴노멀 한류토피아, 이타와 공존의 세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다음 주 제42강에서는 이타는 없다, 뇌과학에서 본 이타라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